다음은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즉 4월부터 6월에 대한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반영해서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과 수출입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기존 자료는 삭제하고 아래 자료 내용만으로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출제된답니다. 자,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자 4월만 입력하면 출발하는 날짜에 대해서 해당 월의 1일이 자동으로 기록되고요. 6월까지다, 그지? 6월만 입력하면 6월의 가장 마지막 날 30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렇게 4월부터 6월까지라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을 입력해주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4, 5, 6월 세 달치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무언가가 입력되어 있을 거고 그 내용이 자동으로 쭉 집계되어 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 자료는 삭제하랍니다. 자동으로 끌려오는 이러한 데이터들은 무시하고 없는 걸로 보고 문제 풀 거니까 자동으로 불러와서 표시해주는 요 숫자들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전부 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안 지워지는 거는 그 숫자가 오른쪽 상세 화면에서 끌려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 금액을 없애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끌려온 숫자들을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딱 깨끗하게 지워버렸고요.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먼저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220만 원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답니다. 대손세액 공제한다. 알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 사유에 해당되면은 세금을 조금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나라에서 이미 세금 낸 부분이니까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였고요. 자, 대손세액 공제 받는 경우 세금 깎는다, 그지? 그 부분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에 보면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보입니다. 라인 번호로는 8번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세금 깎아주는 거니까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대손세액 공제 해당 금액을. 자, 우리 이론편에서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공부했고 그 중에서 대손이 있었다 이겁니다.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회계가 똑같습니다. 사실 회계에서 어떻습니까? 대손 확정되었을 때 매출액을 차감하지는 않는다, 그지? 대손 상각비와 같은 비용 계정 과목으로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손세액 공제 받는다고 해서 과세 표준을 차감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가감 라인에서 금액이 공급가액을 의미하고 즉 과세 표준을 의미하거든요. 금액란에 대손세액 가감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서는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손세액 가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금액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 깎아주는 부분.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금액을 열심히 계산해서 그 금액을 8번 라인에 마이너스로 기재하면 된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자, 우리가 상대방 회사로부터 돈 받을 게 있는데 돈 떼었답니다. 자,
물건값으로 돈 떼인 부분은 할 수 없어. 그 부분은 뭐 법인세 신고할 때 뭐 따로 처리할 수 있겠지. 비용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20만 원이다, 그지? 22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물건값이고 20만 원이 부가가치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20만 원 이 부분은 이미 나라에 과거에 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때 이미 나라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상대방으로부터 돈 못 받게 되었으니까 다시 돌려받겠다라는 취지다. 그래서 20만 원만큼을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여기다가 8번 라인에 마이너스로 적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원재료를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다. 이거 뭡니까? 영세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매출한 건데 영세이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5번 라인에 그 내용을 쭉 적으면 될 거다 이겁니다. 자, 3천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는 0원이다. 그지? 영세율 적용되는 거니까. 그 다음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하 증권상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400만 원이다. 요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기타다. 그지? 직접 수출한 거니까요. 6번 라인에 적으면 될 겁니다. 2,400만 원. 그리고 현금 매출로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요게 발생했답니다. 현금 매출 무슨 의미입니까? 제품을 매출해 놓고 현금만 홀랑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증빙은 아무것도 발급 안 했다라는 의미다. 그때는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과세 거래이면서 아무 증빙도 발급 안 한 거니까 기타 요 4번 라인에 그 내용을 적으면 될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다고 혹시 가산세 없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부연서명에 나와 있네요. 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니랍니다. 아마도 우리 회사 업종이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체를 아예 발급 안 해도 되는 그런 업종에 해당하나 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550만 원에 대해서 4번 라인에 500만 원과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간주 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간주 임대료 개념 아시지요?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돈 받은 거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과세표준 계산해서 부가가치세 납부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때 사용되는 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이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매년 바뀌거든요. 해마다 국세청에서 새롭게 소득급 발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은 이렇게 딱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 이겁니다. 2.1%랍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금액. 공란 여기 좀 해볼게. 계산. 1억 원 보증금 받았대요. 1억 원 보증금 받으면 2.1% 곱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210만 원 계산됩니다. 네가 보증금으로 1억 원 받았다고? 그러면 너 1년 동안 보이지 않는 이자라는 보이지 않는 그 수익이 210만 원 있을 것 같아. 21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210만 원의 10% 21만 원을 부가가치세 내라는 개념이 간주 임대료였습니다. 그런데 요 210만 원이라는 금액은 1년치다, 그지? 그런데 지금 신고하는 거는 4월부터 6월 3개월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일수로 따지면 91일이랍니다. 그러면 요 과세표준 금액을 다시 365분의 91이라는 요 비율로 안분해야 될 겁니다. 원 단위 미만은 절세할 것. 됐죠? 자, 1억 원 곱하기 2.1% 곱하면 210만 원 나오고 여기서 91 나누기 365 하면은 5, 2, 3
5, 6, 1 나옵니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입니다. 1원이라도 세금 작게 내십시오라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거고 요 과세 표준의 10%만큼 이제 부가가치세 내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간주 임대료 그 성격상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거다, 그지? 10% 부가가치세 적용되지만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아무것도 발급 못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4번 라인에 적어야 될 겁니다. 과세면서 기타. 됐습니까? 자, 이미 4번 라인에 500만 원이 적혀 있으니까 500만 원을 500만 원 플러스 5, 2, 3, 5, 6, 1 한 숫자로 고치면 될 겁니다. 5, 5, 2, 3, 5, 6, 1. 그지요? 5, 5, 2, 3, 5, 6, 1. 이렇게 고치면 요 금액의 10%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색란에 표시가 됩니다. 됐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차피 1, 2, 3, 4번 라인에 뭔가 금액 적히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10% 부가가치세에 매겨지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그 10%, 요 1, 2, 3, 4번 라인의 금액란에 뭔가 금액 기재되어 있으면 요 금액은 뭐라고? 과세표준, 공급가액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요 공급가액 금액이 적히면 그 금액의 10%만큼의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돼서 표시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업무용 소모품을 법인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 5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됩니다. 요거는 예정신고 때 누락되었답니다. 소모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구입했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 당연히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었어야 되는데 깜빡 누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확정 신고할 때 일기 확정 신고할 때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고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라인이다 그지? 여기에다가 금액을 반영해서 확정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제가 이론편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3개월마다 나누어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은 몇 개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예정신고는 그냥 대충 임시로 신고하는 거고 확정신고가 진짜 배기 신고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확정신고할 때는 예정신고 때 뭔가 누락한 거를 매출도 그렇고 매입도 그렇고 그렇게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서식이 구성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예정 누락분 12번 라인에 반영되려면 여기에 금액 바로 적는 게 아니고 오른쪽 상세 화면 쪽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끌려오도록 설정되어 있답니다. 됐죠? 자,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이쪽에다가 금액 채워 넣을 건데 소모품 구입했을 때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아니다, 그지?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아니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39번 라인에 그 내용을 적어야 되고 39번 라인에 적히는 금액은 다시 아래쪽에 그 상세 내용을 적는답니다. 아래쪽에 상세 내용 적으면 이렇게 끌려오고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이렇게 끌려오고 이렇게 서식이 구성되어 있대요. 됐죠? 자,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아니야. 이제 아래쪽에서 찾아야 됩니다.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을 수 있었을 금액 그거를 적는 거랍니다. 그리고 매입은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으로 나누어서 기재한답니다. 고정 매입은 의미가 뭐라고? 고정자산 매입의 준말이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뭐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소모품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소모품이니까 고정자산 아니다, 그지? 일반 매입 쪽에다가 적으면 될 겁니다. 됐죠? 55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물건값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으로 나누어서 기재합시다. 됐죠? 일반 매입에 물건값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 이렇게 적으면 보십시오. 어이? 여기에다가 금액 적으니까 그 내용이 39번 라인에 그지? 자동으로 싹 반영되고 여기 적혀 있는 금액 여기 적혀 있는 금액들은 다시 이제 뭘로 12번 라인으로 다시 반영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입력 완료. 다음은 올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0월부터 12월에 대한 매입세금 계산서 관련 자료다. 동자료만을 사용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반영하십시오. 됐죠? 자, 10월 2일 2000cc 업무용 승용차 구입했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그지? 불공입니다. 입력하면 되겠고 10월 4일 건물 철거 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 위에 있던 허름한 건물을 부수는데 드는 비용이랍니다. 이거 뭡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불공에 해당하고 이 내용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기재하는 거다. 됐죠? 그래서 불공에 대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접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자주 출제되었는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그 외에도 불공인 사유들이 종종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또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잘 개념 정리해 두자. 자, 영업부서 사무용 책상 구입이랍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은 올해 11월 15일이랍니다. 언제 구입했습니까? 10월 29일 날. 10월 29일 구입했으면 아무리 늦어도 11월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됩니다. 그지? 그런데 그보다 늦게 받았다 이겁니다. 지연 수치다, 그지? 자, 늦게 발급받았을 때 지연 수치인지 이제 미수치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연 수치면 매입세 공제는 받아 먹을 수 있어. 다만 가산세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미수치로 처리가 되어버리면 매입세 공제 자체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케이스인지 판단해보자. 11월 15일이 법정 받아야 되는 날인 11월 10일보다는 늦어. 그렇다 하더라도 확정 신고 기한인 다음 연도 1월 25일보다는 빠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미수치가 아니고 지연수치고 지연수치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그지요? 이렇게 출제가 된답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1월 5일 주식회사 미래에게서 구입한 상품인데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법인한테서 구입한 건데 법인은 종이가 아니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그지? 그런데 종이를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 미래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1% 가산세가 매겨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건 판 주식회사 미래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물건 구입했습니다. 물건 구입한 입장에서는요. 전자세금 계산서 받든 종이세금 계산서 받든 어쨌든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다, 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잘 반영한다면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공제 가능하므로 요 서식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라는 서식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고 종이세금 계산서 받아도 괜찮다. 우리 매입한 입장에서는 오케이. 자, 11월 8일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복합기 구입했답니다. 이거 뭡니까? 접대 관련 지출이잖아. 불공이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서식에 기재하는 거다. 11월 29일 주식회사 하머니 상회에서 구입한 상품이고요. 전자세금연설 발급받은 날은 12월 12일이랍니다. 11월 29일 구입했다고요? 아무리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발급받아야 되는데 늦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날짜 1월 25일 확정신고 기한보다는 빠르니까 미수치가 아니고 지연수치고 그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항목이 소개되었지만 이 중에서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 항목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를 잘 추려낼 수 있는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좋은 문제고요.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해 두자. 됐죠? 판단 다 했고요. 입력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탭이 자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고 탭이 4개 있는데 그지? 오른쪽에 있는 건 안분 정산 재계산에 대한 내용이고 가장 왼쪽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이라는 요 탭에다가 기재하면 될 겁니다. 먼저 2000cc 업무용 승용차는 뭡니까? 동그라미에서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금액은 2,100만 원.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 자본적 지출이다. 그지? 6번 쪽에다가 기재합니다. 1,800만 원. 그리고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하는 거 그지? 이거는 접대 관련 지출입니다. 몇 번? 동그라미 4번 쪽에다가 41만 원 적어주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식 작성 완료.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추려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됐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10월부터 12월 자, 탭 여러 개 중에서 정산 탭이다. 그지? 자, 안분은 공급가액 기준, 즉 매출액 기준입니다. 자, 총 공통 매입세 50만 원과 1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라인을 나누어서 기재합시다. 자, 50만 원에 대해서 일단 정산합시다. 자, 6개월 비율로 따져보면 총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이더라. 그지? 면세는 5천만 원이더라. 그래서 33.3333%가 면세 비율이고 따라서 불공제 받는 금액의 정답은 얼마라고? 166666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때는 3개월치 가지고 안분신고를 대충 하다 보니까 면세 비율 40%로 50만 원 곱하기 40% 20만 원을 불공제로 신고했었다 이거지. 너무 불공제를 많이 신고했으니까 이번 확정신고 때는 정산을 통해서 얼마 33334를 추가로 매입세 공제 받으십시오라고 결론 낼 수 있다. 그 내용이 정산 탭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기된다. 그리고 뭐 단수 차이 이론 때문에 우리 분석할 때는 333으로 그렇게 분석했는데 그지? 아 맞나? 33334 그래서 소수점 미만 때문에 뭐 단수 차이는 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석했을 때 결과하고. 오케이. 자, 그다음 확정 신고 기간 때 구입한 100만 원 이 부분. 자, 6개월치의 매출액은 1억 5천만 원인데 면세 매출은 5천만 원이더라. 그래서 333만큼 불공제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이 부분은 확정 신고 기간 때 구입했으니까 예정 신고 때는 안분 같은 거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기불공제 금액은 0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33을 불공제로 신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한 마이너스 33334 플러스 333333 요 두 개 합한 금액이 아래쪽에 29999로 이렇게 집계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 서식 작성 완료 됐습니다.
메뉴 입력 내용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자. 안분 탭은 언제만? 예정 신고 때만 작성하고, 정산 탭과 재계산 탭은 언제만? 확정 신고 때만 작성한다. 그지? 그래서 확정 신고 기간 때 구입한 공통 사용 재화의 경우에는 정산 탭에다가 그냥 바로 입력하면 되고, 다만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0으로 입력하면 되겠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개념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이렇게 두 개 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지? 딱 분석이 완벽하게 되잖아, 그지? 요 내용을 전부 요 두 개 라인의 내용을 합해가지고, 그지? 총 공통 매입세액 150만 원, 뭐 이렇게, 그지? 이렇게 입력해서 안 부르면 똑같습니다. 1억 5천, 5천만 원 적고, 그럼 불공제세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으로 자동 계산될 거다, 그지? 그리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서 그러면 요 금액 자체가 29999으로 이렇게 라인 하나로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정답으로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라인 두 개로 입력하든 하나로 입력하든 모두 정답이다. 가끔 질문합니다. 두 개 라인으로 입력해버리면 요 공급가액이 두 번 합산돼 가지고 요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합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혀 한 개 라인, 두 개 라인 입력할 때 달라지지만 요거는 전혀 채점 대상 아니고 요 금액만 정확하면 정답 인정될 것이다. 됐습니다. 가끔은 이렇게도 출제된답니다. 급여 자료를 문제에서 제시해주고 이 내용은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는 입력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원천징수 예형상황 신고서에 바로 직접 입력하십시오라고 출제도 가끔 되더라 이겁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도 출제되고 있어.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지 한번 미리 좀 생각을 해두자 이겁니다. 방법 1은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자, 자료가 여러 명의 자료가 쭉 나와 있을 때 여러 명의 자료에 대해서 합계 금액만 잘 계산해 가지고 요 서식에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관건은 두 가지겠지. 총 지급액과 소득세 등 요 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이 될 거다.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다, 그지? 요런 케이스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총 지급액은 과세 금액과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 금액 두 개 합한 거를 요 총 지급액에다가 적어주고요. 소득세 등은 지방소득세 제외한 나라에 납부하는 금액만 나라에 납부하는 소득세만 이렇게 기재해야 될 거다. 인원 뭐 적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질문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도 있고 미제출 비과세도 있는데 그런 거를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를 임의로 하나 열어. 그래가지고 숫자를 하나 입력해 본다 이겁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게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뭐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식대가 비과세는 비과세인데 제출 비과세인지 미제출 비과세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나는 확인할 수 있어. 임의 숫자 뭐 1이라는 숫자를 식대 쪽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식대에다가 자, 이게 마감이 현재 제가 데이터가 혹시 꼬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6월달 자료를 마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입력 안 되는 상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달 해보지 뭐 5월달 해볼까? 5월달 해보자. 자, 5월달 지금 공란이잖아, 그지? 5월달 공란에서 임의로 하나 숫자를 입력해 본다 이겁니다. 식대에 대해서 1이라는 숫자를 딱 입력하면 요 1이라는 숫자가 아래쪽에 자동으로 집계된다, 그지? 식대가 비과세야. 비과세인데 제출, 미제출 중에서 뭐 미제출 비과세로 집계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식대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에는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자, 자료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이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것도 숫자 입력해 보는 거야. 2라고 숫자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2라는 이 숫자가 아래쪽에 어떻게 집계됩니까? 비과세인데 미제출 비과세로 끌려오더라 이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도 미제출 비과세니까 원천지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는 반영될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 쪽에 3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끌려옵니까? 비과세인데 이거는 제출 비과세야 라고 딱 끌려온다 이겁니다. 아하! 그러면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비과세 내용 중에서 육아수당 부분은 과세금액과 합산해가지고 그 금액을 원천지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야 되구나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비과세에 대해서 미제출은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이런 유형으로 출제되더라도 해결하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 기출 유형이라고 이렇게 제목 붙여진 부분의 설명이다. 아시겠죠? 그게 방법 2라고 제목 붙여진 부분이다. 방법 1은 뭐 무식한 방법이다, 그지? 진짜 비과세를 하나하나 다 이게 제출인지 미제출인지 뭐 굳이 직접 다 외워가지고 풀자라는 것이고요. 뭐 이거는 뭐 적기는 적었지만 싱거운 소리고, 요거는 오버고 방법 2로 해결하기로 하자. (72번) 봅시다. 10월 22일 캐나다의 밴쿠버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 대가 550만 원을 교부받았고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합해서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원재료 공급가액은 회계 처리하지 말고 관세랑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출제되었습니다.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치? 이 부가수익 뭡니까? 55 수입입니다.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혀있는 공급가액은 하단부에서 회계 처리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혀있는 숫자랑 장부에 적혀있는 숫자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공급가액은 회계 처리하지 말고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차변 처리하면 되겠고 관세 부분은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됐죠? 대변은 요거 두 개 앞에서 현금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에 공급대가 550만 원이래. 공급가액이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이다. 그 뜻이다. 그치? 즉 수입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 부가세 대급금은 50만 원이 될 거고 90만 원에서 50만 원 뺀 40만 원이 관세다라고 볼 수 있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분석했고요. 여기서 확실히 개념 잡아야 될 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나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반면 관세는 내면 끝이랍니다. 따라서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실무에서 워낙 중요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관세는 원재료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 요거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출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10월 22일 유형 55 수입이고 자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거래처는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밴쿠버 상사로부터 수입한다고 상단부 거래처를 밴쿠버라고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우리한테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세관장이라고. 인천 세관에서 끊어준다. 상단부 거래처를 세관, 인천 세관으로 적어주자. 전자 여부 여라고 적혀 전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죠? 여 적어주고요. 분계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또 뭐 관세 부분을 원재료로 그지 입력해 주고 금액은 40만 원이래.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돈 뭘로 줬다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단부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어렵지 않지요? 주의해야 될 포인트. 상단부 거래처 인천세관 세관으로 적자.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 관세가 있으면 그거는 원재료 구입하는 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 됐습니다. 회계 처리는요, 주의하자. 기름 넣었다고 차량 유지비 이런 거 쓰면 안 돼. 뭡니까? 기계장치에 대해서 시운전하려고 기름 넣은 거다. 시운전비는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차변 계정 과목은 비용 아니고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지요? 그 다음에 대변 체크카드 거래가 출제가 가끔 된답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뭡니까? 돈 나중에 줄게요 라고 하는 외상 거래였습니다. 그와 달리 체크카드는 뭡니까? 카드를 결제하는데 내 예금 잔고 범위 내에서 결제하는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가 신용카드는 대변이 부채의 증가로 기록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예금 계좌에 해당하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됩니다. 말 됩니까? 체크카드를 결제하면 내 보통 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가 자주 출제되지만 가끔 체크카드도 출시되는데 체크카드 별거 아니고 대변을 예금 계좌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하자. 그리고 보통 예금 남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 돈입니다. 그 성격상 거래처 입력할 필요가 없는 계정 과목이지만 체크카드 거래에 대해서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면 체크카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체크카드인지 관리해야 될 거다. 그지? 그러니까 체크카드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는 보통 예금 계좌를 하더라도 계정 과목이라 하더라도 거래처를 입력해 주어서 관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말 됩니까? 어떤 체크카드? 신한 체크카드라고 거래처 입력해 준다. 됐습니다. 분석해 보았고요. 입력합니다. 10월 25일. 자, 유형 57 과학이고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10만 원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싹 갈라진다. 그치?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끊어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체크카드 매출전표다. 그지? 오케이. 누가? 주유소에서 우리한테 발급해 줍니다. 상단부 거래처 주식회사 웅진주유소라고 적어주고 신용카드사가 파랗게 표시됩니다. 여기서 어디? 체크카드인 신한 체크카드를 선택해 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회계 처리, 차변을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대변을 보통예금이라는 예금 계정 과목인 자산의 감소로 기록한다. 그리고 거래처가 상단부 거래처인 주식회사 웅진주유소가 끌려오지만 요거를 뭘로? 체크카드로 신한 체크카드라는 요걸로 거래처를 바꾸어 주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 하단부 거래처 서로 다르다.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입력해 주자. 그리고 체크카드다 보니까 대변이 부채가 아니고 뭐 자산 계정 과목인 예금 계정 과목이 온다. 됐습니다.